오늘 첫날 오신 분들 제가 눈에 담아뒀습니다. 다음 주 오실지 안 오실지. 매주 확인할 거예요, 눈으로. 지금 저하고 눈 맞으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 안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같이 다 같은 기수에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 지역에서 개업했을 때 아는 사람들 많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특히 이제 천안 지역은 여기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중개사 사무실을 차지하고 한 7, 80%가 돼요. 같이 많이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무 친해지셔도 안 되지만, 같이 놀러 다닐 정도로 친해지시면 안 되지만, 안 나오면 문자 넣어갖고 나오라고 쫄 정도로는 친해지세요. 같이 으쌰으쌰. 우리 학원에서 죽더라도 놀더라도 학원에서 놀자, 이런 마인드로. 그 정도 친해지시면 돼. 자, 그럼 오늘 민법을 전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어들 프린트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1번 법률관계와 2번 법률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률관계와 법률요건은. 자, 우리가 지금 민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과 제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 법률 행위를 알기 전에 이 법률 행위란 건 민법에서 등장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뭐냐 도대체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법이란 건 이런 법이에요. 예를 들어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뭐 매매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게 매매잖아요. 그죠?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매도인, 매수인을 계약 당사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이 당사자를 뺀 나머지가 다 제3자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당사자를 뺀 나머지 다 제3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 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갑이라고 해요. 갑이 친구 을에게 이번 주말에 만나갖고 소고기를 사주기로 약속했어. 소고기. 야, 내가 한우 사줄게. 너 웬일이야? 뭐 돈이 좀 생겼어. 한우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매매 계약처럼 밑에 한우를 사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권리 의무라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을은 약속대로 소고기 한우 사줘 라고 요구할 권리, 갑은 약속대로 한우를 주말에 사줘야 될 의무,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자, 권리 의무가 생겼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얘가 약속을 안 지켜요. 자, 보세요. 위에 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약속한 날짜에 땅을 안 넘겨줘. 그럼 을은 넘겨달라고 쪼겠죠. 끝내 안 넘겨주면 을은 포기할까요? 법원으로 달려갈까요? 법원으로 달려가겠죠. 그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제가요 갑한테 이거 돈 주고 샀는데요 이 자식이 돈 받아먹고 안 넘겨줍니다. 소송이란 걸 제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갑과 을의 주장을 들어보고 을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라면 판결해 줄 거예요. 갑 너는 을에게 소유권 빨리 넘겨라. 그렇게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끝끝내 갑이 안 넘겨주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넘겨줍니다. 갑으로부터 뺏어가지고 을한테 줘버려요. 이걸 국가의 강제력이라고 해요. 국가의 강제력. 근데 밑에 거 봅니다. 좀 전에 어른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셨어. 자, 얘가 안 사줘. 그럼 을은 몇 번 쫙 끝내 안 사줘. 그럼 위에 거가 똑같이 을이 법원으로 달려가. 판사님 이 자식이 한우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줘요. 사주라고 판결 내려주세요. 그럼 판결 내려줄까요? 법원 뭐라 그럴까요? 가! 네 돈으로 사 먹어.
국가가 안 도와줘요. 그렇겠죠? 아닌가? 판결해주나? 갑은 넌 빨리 사줘. 질질 끌고 가서 을을 매긴 다음에 갑의 카드 뺏어가지고 국가가 강제로 긁어주고 막 그럴까? 안 해준단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건 다툼이 생기면요, 최종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해줘요. 근데 밑에 거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다양해. 그 다양한 관계 중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국가 법원이라는 기관이 개입을 해서 그 다툼을 해결해 주는 관계, 그게 권리 의무 관계고 법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 중에서. 그래서 결론,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는 뭐다? 다툼이 생기면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 준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국가가 해결을 해줄 때 해결해주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 수단이 민법.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갑과 을의 말을 들어보고, 두 번째, 민법을 찾아 뒤져. 민법을 뒤지다 보면 아까 제가 여기 있었죠. 계약법 보면 매매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민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 그리고 결론을 내려줘. 이렇게 갑의 말을 들어보고 을의 말을 들어봤더니 팩트는 이거다. 둘이 매매계약이 있었고 을이 갑에게 돈을 다 줬고 그럼에도 갑은 을에게 안 넘겨주고 있다. 이게 팩트다. 엔드. 여기다가 민법 몇 조를 해석을 해보면 이 조문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해석에 따라서 갑 너는 언제까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돼요. 이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판례. 그 결론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 판례 내용 중에서 이 조문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와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이 두 덩어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민법 조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그죠? 그 첫 걸음이 뭐예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두 번째, 이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는 갑과 을이 뭐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따라서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다라는 결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원인, 이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결과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법률 효과라고. 요게 이제 법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에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률 효과가 뭐냐? 결과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 이게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매매 계약이 있더라. 이 원인을 뭐라고 부르자? 법률 요건이라 부르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요 경우에 을이 갑하고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생기거나 의무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하고요.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권리 의무가 생겼어. 권리 의무가. 이 A 토지에 대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갑이 사망을 통해서
상속을 받았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갚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보이더라 말이죠. 하나는 계약을 통한 효과, 또 하나는 상속 등을 통한 효과. 그죠?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에 거는요, 얘가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관한 권리가 취득해서 A 토지, 그 권리는 얘가 원했던 거죠. 을은 지금 A 토지에 대한 권리가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래서 갑한테 가서 돈 주고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는 원한 대로, 당사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원한 대로. 그죠? 반면에 밑에 거는요, 을이 저 A 토지를 원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거예요? 아니지. 상속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을이 원한 건 아니야. 갑이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민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다.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로 한다. 그거는 어떤 원인을 통해서 생긴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자.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자. 결과를 법률 효과를 하자. 그리고 나서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보이더라. 하나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결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원한 거하고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과가 생기는 게 있더라.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일단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생기는 이 계약 같은 거,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기는 요건이 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기는 요건을 이름을 붙여주자. 그 이름이 법률 행위예요. 그 이름을 붙여준 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 법률 효과,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 법률 요건에는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여기까지 됐죠? 이런 거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슨 계약 같은 거. 인간의 행위 중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데 그 권리무는 원했던 그런 인간의 행위들 모아서 뭐라 부르자? 법률행위라고 부르죠. 그럼 아까 갑이 친구 을에게 한우 사주기로 한 약속, 법률행위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 약속을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법률행위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인간의 행위이긴 한데, 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해서 신호를 위반해서 사람을 쳤어.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죠. 권리 의무가 생겨요. 이때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을을 때려 박았어. 이게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자동차를 때려 박아갖고 저 사람한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겼어. 이 의무 내가 원한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지. 그죠?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그런 거는.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고?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의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행위 중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행위만 따로 뭐라고 부르자? 법률행위라고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다? 좀 전에 자동차 다시 한번.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깜빡하다 보니까 사람을 때려받은 거고요. 바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에 바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잖아.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 내가 원한 거야?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한 거야? 교통사고 피해자가 만약에 원했다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자해공갈단이라고 따로 부르죠. 나 원한 거 아니에요. 원한 건 아닌데 갑이 깜빡해서 을을 때려받았고 을이 갑이 때려받쳐가지고 손해가 생겼고 그래서 그거를 딱딱딱 들어맞는 법률 규정이 따로 있어요. 상속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법률행위라고 부르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 우리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법률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다툼을 해결하는 법. 속을 들여다보면, 그 민법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덩어리가 보인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보인다. 그 중에 법률 요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크게 두 덩어리가 있더라. 하나가 원한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인간 행위가 보이고 또 하나가 그건 상관없이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규정이 보이고 그 중에서 계약같이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걸 뭐라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좀 전에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의뢰 입장에서는 저 A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걸 의사라 그래요. 원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 법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야, 의사. 그리고 그 의사를 갑한테 가서 어떻게 해? 표시. 법률 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손에 넣으려면 그 전제로 뭐 원하는 게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돈 줄 테니까 팔아 라고 나의 의사를 뭐 해야 돼요? 표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의사 표시라는 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법률 행위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의사 표시한 대로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 그걸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요 개념 1년 내내 써먹습니다. 머리에 완전히 익숙하게 박으셔야 돼요. 자, 1번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 예, 각괄이 값소 A 토지에 대해서 대금을 1억 원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각괄에게는 권리의무관계가 생긴다. 이런 권리의무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관계란다. 이 법률관계는 아까 친구한테 한우 사주는 약속과는 달리 그 관계에 다툼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누가 개입을 하게 돼 있다? 국가기관에 개입을 하게 돼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죠? 2번 그 법률관계 중에서 지금 이렇게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이걸 사법관계라고 불러요. 반면에 불평등 관계 있죠. 국가가 나한테 매년 세금을 뜯어가. 나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국가는 세금을 뜯을 징세권이란 권리가 있어. 국가와 나 평등 불평등. 불평등하죠. 내가 국가하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공법관계 이렇게 불러요. 공법관계. 그러니까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가면요. 그 공법관계의 한쪽 주체가 다 관할 관청이야.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장관. 그래서 싸잡아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공법관계고 지금 민법이 규율하는 건 뭐라고요?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관계. 이 공법이나 사법이란 말도 잘 나옵니다. 앞으로.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사법관계를 한다. 반면에 국가의 징세권이라든가 국민의 납세 의무, 국가기관의 인허가 등 공권력 있는 기관과 국민사의 불평등 당사자의 관계, 이걸 뭐라 한다? 공법이라. 공법관계. 2차 과목에 나와 있는 건 다 공법관계예요. 부동산 공법, 등기법, 다 등기법도 누구와의 관계? 나와 등기소의 관계예요. 등기법도. 공간정보법, 나와 측량기관과의 관계.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그 조문들이 굉장히 많죠. 예? 억지로 뭐 하라는 조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2차 과목을 하면. 세법 이런 거. 난 내기 싫은데 무조건 내래. 안 내면은 체납 처분 들어와 막. 그렇게. 어쨌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고 그 권리 의무 관계 중에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뭐라 한다? 사법 관계를 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법률 관계를, 이 법률 관계를,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2번,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죠? 법률 행위 예, 갖고 와서 A 토지 매매 계약. 법률 규정에 예, 상속 경매. 아까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람을 때려받았어. 이런 게 전부 다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 되죠.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그 중에 99% 법률 규정.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법률 요건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걸 3번 법률 효과. 법률 요건에 따른 결과. 그죠? 자, 매매계약 등을 통해서 1억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죠? 반면에 얘는 권리가 상실되죠. 그리고 권리자가 변경이 됐죠. 그죠? 구체적으로 법률 효과를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거고, 그죠? 갑은 권리가 소멸한 거고, 결과적으로 권리자가 변경이 된 거죠. 그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싸잡아서 권리, 변동.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죠? 머릿속으로 권리 변동으로 아예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아, 이거 법률 효과.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연결이 돼야 돼요. 익숙하게. 그죠? 자, 3번의 법률 효과 다시 한번. 법률 요건에 따른 결과, 즉 권리의 변동을 말한다.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 요건에 의해 누군가의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자가 변경이 되거나 누군가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변동이죠. 그게 뭐예요? 법률 효과. 다시.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법률 관계,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법률 행위를 통해서 계약 등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해.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1억을 줬어. 갑이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계약 당시에 얘가 술이 만취가 되어 있었어. 술이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했어. 술이 만취했는데 계약을 하나요? 12시 넘어갖고 그 유흥가 편의점 같은 데 가보세요. 술 만땅 돼갖고 견디셔 사는 사람들 많잖아. 예? 그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여명 판공파 이런 거 사 먹잖아. 그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 계약이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이냐?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라는 건. 그러니까 아하, 법률 행위 등을 통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계약할 때. 에? 이런 게 법률의 요건이 되는 거고, 법률의 요건 중에서 유효 요건이네요. 유효 요건. 무슨 요건? 법률의 유효요건. 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우리 시험범위네. 여기서 9문제가 나오고, 민법 총칙. 민법 총칙 공부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공부하는 유효요건. 이 유효요건이 몇 가지가 쫙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할 거야. 하는데, 그 유효요건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교재에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교재에 계속 등장하는 게. 그게 뭐냐?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능력이 있을 것.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용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권리를 변동시키려면 유효 요건이 쭉 몇 가지를 갖춰야 돼. 그 중에 하나가 계약 등을 하는 당사자는 계약 당시에 뭐가 있을 것? 능력이 있을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이란 게 무슨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 능력이 몇 개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수령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능력이 되게 많아. 민법에. 그 중에서 3개.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 3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저 민법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새끼를 치고 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기본 없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공부하라면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작이 민법에서 시작해서 법률 행위를 왔고, 법률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그 요건 중에 하나, 그게 뭐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 능력을 갖더니 3가지가 보이더란 말이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서 권리 능력은 그냥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자, 권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권리 능력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요새는 무슨 동물권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민법상 동물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민법상 개, 고양이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바뀌지 않는 한 동물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민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줄여서 권리 능력자 있겠죠? 인이에요. 인, 사람. 이게 권리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인이 둘이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 법인 들어보셨죠? 자연인 들어보셨죠? 네? 그 TV에 나오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그 개그맨 둘이 번갈아면 나오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게 자연인이에요. 응애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가 자연인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권리 능력이 문제될 리가 없지요. 요놈이 문제, 법인. 법인은 법에서 사람으로 취급하는 단체 또는 재산, 사람으로 취급하는 단체 또는 재산, 이게 법인이에요. 단체를 사단법인,
재산을 재단법인. 우리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권리 능력자, 자연인과 법인.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 이렇게 되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상업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법인 설립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이 됩니다. 우리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죠. 그죠? 법인은 태어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은 이걸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13자리로 돼 있어요. 사람도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죠. 법인등록번호도 13자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하나? 설립등기.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종중, 아파트 분요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등등등. 단체는 단체인데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 얘네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법인이 아닌데 단체야. 비법인사단 이렇게 돼요.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법인사단. 비법인이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라고도 부르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능력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얘네들이 나와요. 소유권에 가면 얘네들이 나와.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런 애들은. 근데 소유권 가가지고 이거 얘네들 나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또 설명을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은. 미리 용어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네? 비법인 사단 개념 때문에 지금 권리 능력을 설명드린 거예요. 권리 능력자, 권리 주체,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인이고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출생을 통해 권리 능력을 갖고 사망을 통해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반면에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의해서 능력을 갖고 해산을 통해 상실하게 된다. 법인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일정의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추어야만 법인이 될 수 있다. 넘겨서 법인에는 일정한 사람이 모인 단체의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재산의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이 있다. 그런데 5번, 사람이 모인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럼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죠. 뭐라 부른다?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거 머릿속에 딱 권리 능력에서.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 사찰, 교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뭐 이런 비법인 사단. 6번,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재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는 교회를 해놨는데 동창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학교? 동창회. 단체죠. 단체잖아. 근데 설립 등기를 안 했어. 비법인이죠. 비법인이야. 그런데 이 동창회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샀어. 건물.
이 동창의 건물 누구 소유? 누구 소유? 누구 소유예요? 자,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해. 계약한 사람도 나왔고요. 동창회도 있고 또 네. 지금 이 얼핏 보면요, 동창회 소유가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동창회는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 회원들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 소유 그러면 공유 같은 거 생각하죠. 공유가 아니라 총유라는 게 말이 돼요. 총유. 이게 소유권에 나와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있어요. 총유라는 게.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공동소유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소유가 세 가지 형태가 민법에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총유가 이런 거예요. 비법인 사단, 구성원. 이 구성원을 사원이라 그래요. 사원.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원. 비법인 사단, 사원들의 공동소유. 이걸 뭐라 한다? 총유. 요것 때문에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미리 좀 확인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 자, 이해는 됐는데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어쨌든 그 6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성원의 공동소유. 자, 어쨌든 법률가 유효하려면 권리능력이 있어야 돼. 자, 권리능력이 있어. 살아있어. 그 다음에 뭘 갖춰야 돼? 의사능력. 자, 이 의사능력은 판단력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판단력, 결정력, 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의사능력이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취한 사람, 얘 제대로 된 결정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이런 애들을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의사무능력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사무능력이냐?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주를 몇 병 먹어야 만취하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의사능력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예를 만취한 사람, 뽕 맞은 사람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뭐다? 무효다. 반가로 2번. 자, 의사능력, 정신적 판단력 1번. 2번. 그 판단력이 없는 자, 의사무능력자. 자,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그 법률행위 뭐다? 무효다. 왜? 우리가 지금 유효요건을 보고 있으니까. 유효요건. 이게 유효요건인데 유효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그죠? 자, 세 번째. 행위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위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법률. 그 행위능력은 법률 행위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법률 행위능력이란 쉽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행위능력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을 누르는 제한돼. 그리고 얘네들은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냐? 법정 대리인. 우리 민법은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제한능력자야. 단독으로 계약 못해. 너 도움 받아야 돼. 누구 도움? 법정 대리인.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거나 그럴 때만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 애들을 뭐라 부르자? 제한능력자. 자, 이 제한능력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그냥 일률적으로 만 19세 미만 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 부모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이라는 애가 있고요. 피성년 후견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피한정 피성년. 3번의 행위능력 반가를 1번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보통 능력이라면 행능력을 말한다. 이 행능이 제한되는 애들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4.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다다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 다음 5번과 6번. 자, 5번에 제가 피한정 후견인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끔씩 정신이 나가는 사람 그랬죠. 피성년 후견인은 가로 안에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언제나 정신 나간 사람 그랬죠.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피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죠?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근데 이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은 가끔 맛이 가는 놈, 결여된 사람은 완전히 늘 맛이 간 놈. 그럼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놈 모두 다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한정후견 개시심판, 성년후견 개시심판 이렇게 돼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이 갑이란 놈이 번 돈을 맨날 도박으로만 써. 정신 놓고. 평상시에는 멀쩡했다가 도박만 보면 눈 돌아가. 그러니까 맨날 가서 돈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되겠어. 법원으로 달려가서 저 새끼 맨날 가끔 맛이 가요. 도박만 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해 주세요. 불러 법원이. 그래서 갑한테 물어. 이렇게 조사를 해. 그랬더니 부인 말이 맞아. 그럼 법원은 너 계약 같은 거 할 때 너 혼자 하면 안 돼.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해. 그러면서 대신해 줄 사람을 딱 선임을 해. 이게 후견인이 돼. 이게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후견이 성년후견이 나오는 거예요. 부인은 후견인을 딱 지정해버려. 그럼 이제 꼼짝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결론.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에는 반드시 법원이 그 한정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고 부모나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 그럼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럼 무효여야 되죠. 근데 우리 민법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쭉 새끼 쳐갖고 법률인 게 유효 요건 파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까먹어도 돼. 몰라도 돼. 그 유효권 중에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행위 능력, 제한되는 애가 동의 없이 지멋대로 계약을 했어. 그럼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럼 무효여야 되지. 이렇게 해놨어.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게 해놨다? 취소할 수 있게 해놨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원칙이죠. 예외가 있더라고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8번을 보면 제한능력자가 법정들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그 행위는 일단 유효하되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누군가가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 처음부터 위에다가 소급 이란 말을 써주세요. 소급. 소급이란 말은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과거로 거슬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성년자가 1월 10일 날 부모님이 인강 들으라고 사준 노트북을 지멋대로 100만 원 받고 팔았어. 지멋대로. 이 상태에서 1월 20일 날 부모가 취소해버렸어. 이 계약을. 만약에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면 이 주고받은 건 무효가 아니잖아요. 취소 전에 주고받았으니까. 노트북을 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취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언제부터 무효? 10일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받은 거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무효를 뭘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말하면 소급한다. 소급이라는 단어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옛날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꾸.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자, 우리는 지금 기초 용어를 보고 있는데 그 기초 용어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유효요건. 법률이가 유효하려면 지금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서 능력이 3개가 필요하다 해서 3개 개념 잡은 거잖아요. 그죠? 자,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계약이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이 계약이 법을 위반해버리면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라.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그 공인중개사법이 시험 범위가 3덩어리예요. 말 그대로 중개사법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부동산 중개 실무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는요. 민법하고 내용이 거의 겹쳐요. 민법이 그래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민법만 잘하면 2차 과목은 껌이에요. 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저 뻥치고 있네 그러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2차 과목에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중에서 따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따로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무효예요. 그 거래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를 안 받았어. 법을 위반했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크게 2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있고요. 임의법규, 임의규정이 있어요. 법이. 벌써 이름에서 포스가 느껴지죠. 강행. 무슨 뜻이에요? 꼭 지켜라. 임의.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법이 2종류가 있다고요.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질서 유지규정. 사회질서.
이건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해요 보통.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강행 규정은 꼭 지켜야 돼요.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임의 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니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유효해.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려면 지금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강행법 말하는 거예요. 강행. 그죠?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시험에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임의 규정을 골라라 이렇게. 임의 규정을 골라라. 그래서 임의 규정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나올 때마다 몇 개 외워야 돼요. 한 3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민법에서 답으로 나오는 임의 규정 몇 개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강행법규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법이 있고 이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보수를 받죠. 중개수수료. 근데 그 중개수수료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요. 몇 프로? 지금 0.5%인가? 최대가 그렇죠. 또 0.9에서 또 다운시켜놨죠. 이걸 초과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효력 규정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0.5를 초과해서 1%를 받기로 했어.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돼요. 초과 부분만. 근데 어쨌든 중개 수수료 규정도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안 지켜도 된다 그랬죠? 안 지켜도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당사자의 반대 약정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우리 그냥 쉽게 이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쉽지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시험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별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법에 규정된 것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에서 규정된 것과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돼. 거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내가 주택을 전세를 들어갔어. 월세를 들어갔어. 그런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 연락이 안 돼.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부득 내가 내 돈으로 보일러를 50만 원을 주고 고쳤어. 자,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주도록 돼 있어. 근데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내가 지금 추워 얼어 죽겠는데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내 돈만 50만 원을 들여갖고 고쳤어. 이거 집주인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626조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호되라고 하는 필요비라고 돼 있죠. 수리비 말하는 거.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이 뭐예요?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임의 규정이야. 이게 임의 규정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고장나면 임차인이 고치기로, 임대인은 수선 안 해주기로. 즉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규정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 라는 약정할 수 있다. 3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임의 규정을 골라라. 무효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요거예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구조. 그래서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때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것만을 말한다. 따라서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때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임의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26조 1항과 다른 약정할 수 있다. 그 다른 약정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런 표현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막 섞어 쓸 수 있어야 돼요. 안 지켜도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해는 안 지켜도 된다가 이해하는 거고요. 그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꾸 자유롭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랬죠? 전면적 강행규정이 있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어요. 전면적 강행규정의 원칙입니다. 전면적 강행규정은요. 둘 다 지켜야 돼. 계약한 사람. 근데 편면적은요. 한 사람은 지켜야 돼. 나머지는 안 지켜도 돼.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지켜야 되는 규정이긴 한데 한쪽만 지켜야 돼. 한쪽만. 얘한테만 강행적이야. 너만 지켜. 너는 안 지켜도 돼.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민사특별법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면요.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하면서 기간 안 정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또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정했어. 그럼 몇 년이다? 2년. 이 강행적인 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2년. 2년보다 짧게 정해도 2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두 번째, 요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정했을 때, 그래도 몇 년? 2년. 근데 요거를 임차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돼.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 그래도 기간은 몇 년? 2년이야. 그런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어. 1년을 정했을 때 임대인은 1년 됐을 때 나가라 소리를 못 해요. 근데 임차인은 1년 됐을 때 나가겠다 할 수 있어. 아니면 나 2년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는 이 강행 규정은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만. 임차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뭐라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는 유리하죠. 임차인은 1년 정했을 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임차인한테, 주택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규정들이 되어 있어요. 대단히.
안 돼. 2년 규정하면 2년이에요. 아, 그건 2년 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요럴 때, 그러니까 조문이 정확해야 돼.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지만, 단, 임차인만 1년 주장할 수 있다. 딱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1년 이거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조문이.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깊은 건데,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그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면적 2년으로 본다라는 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3번 편면적 강행 규정.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강행적으로 적용되고 상대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 예. 주택임대처벌법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2년으로 본다. 이 강행이야, 이게. 그런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했어, 지금. 그래도 2년이야. 하지만 임차인만은 주장할 수 있어.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라는 이 강행 규정은 임대인만 철석같이 지켜야 돼. 임대인만. 임차인은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그죠? 자, 이렇게 법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강행과 임의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중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 어느 한쪽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다. 딱 요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